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SK 최태원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네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동생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SK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냈는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바로 이 증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검찰 출신이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부안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십 명의 여학생이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 오늘 아주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랍니다. 자, 이 학교 졸업생의 증언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를 초대했습니다.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맡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정우성 씨가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연은 뭔지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만나보겠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1부 출발하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 아니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에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에 담은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최태원의 적극적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를 어떤 요구가 있다가 삼성은 지금 크게 미래나 K스포츠 재단의 공매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영직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뭐 대가성이 막연하게 남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걸 잘해주면은 뭐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의견이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일지적 그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현직 체육교사가 수십 명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해왔다. 네, 참 충격적인 뉴스죠.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다고 하네요. 재학생, 졸업생 할 것 없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바로 이 학교를 졸업한 A씨 익명으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문제가 된 체육교사가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한 게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7, 8년생이신 분도 이분 수업을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20년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요. 네. 지금 저랑 인터뷰하시는 분 학교 재학 중에도 이 체육교사에 대한 얘기들이 막 돌았습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소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목격도 하시고 경험도 하셨고? 네. 어떤 일들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폭행과 폭언 그리고 노골적인 선물 요구라든지 학생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성추행은 어떤 식이었어요? 뭐 복도에서 여학생들의 팔뚝, 어깨, 목 등 가슴 같은 민접된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든지 하하. 이따 교무실에 와라 같은 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교무실에서 무릎 위에 앉혀놓은 다음에 뭐 안마를 하게 한다든지 또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뒤에 와서 조용히 껴안는 그런 행위들. 아이고. 네. 그리고 폭행은요? 폭행은 제가 재학할 당시에 학교에 후배가 학교 밖에 나가다가 걸려서 강당 안에 방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 체육 교사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서 안에서 폭행을 했는데 그 방당 청소를 하던 친구들이 그걸 직접 들었는데 엄청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여학생의 비명이 들렸다고 했어요. 네. 폭행에 성추행 그리고 뭐 선물 강요해요? 네, 선물도 강요를 많이 했어요. 어떤 선물을요? 이를테면은 뭐 스승의 날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생일과 그리고 뭐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들 있잖아요. 예.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때까지 선물을 강요했는데 예. 스승의 날이나 생일 같은 때에는 이렇게 실장들을 불러서 이번에 뭐 선물 준비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실장들이 각각 반에 가가지고 예.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할까 하면서 돈을 걷고 준비를 하하.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뭐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때는 그 선생님이 뭐 나한테 수행평가 점수 잘 받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찾아와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평소에 예뻐했던 반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선물을 요구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 오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고는 했어요. 어떤 불이익이요? 뭐 아끼는 학생이 안 오면은 반에서라든지 아니면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목격할 때 직접적으로 너 왜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정없는 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하하. 만약에 반 단위로 선물을 할 때 선물이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든지 예. 그렇게 보이면은 그 반만 수행평가 점수도 잘 안 주고 태도 점수도 잘 안 주고 그런 것. 아. 수행평가 태도 점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매겨요?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아니, 뭐, 상당히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이런 일들을 그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제서야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일단은, 졸업한 지 한 20년 정도 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는 직접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렇게 성적으로 건들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때는 예. 그 대신 예. 굉장히 체벌을 강하게 했던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 때에 오면서 점점 이렇게 체벌을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벌은 자신도 좀 줄이되 그러면서 약간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희롱 그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신고를 해도 학교 측에서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합의지 그 학생에게 수행평가 점수나 뭐 진학 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 그런 거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학생들은 겁을 먹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학교 다니실 때 그런 피해를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학교 측에 알려보긴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모두가 그냥 묵인하고 너희가 참아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참아라라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혹시 이 학교에 그 체육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 있는 교사분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세요? 네.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생님들이 약간 자기 태만 같은 느낌? 그러면서 개발에 힘쓰지 않고 계속 뇌물 같은 거나 선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진짜 빈번했고. 예. 그리고 다른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저희랑 같이 같은 재단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같이 고등학교로 올라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좀 예쁘장한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면서 막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학생들은 못생겼으니까 나대지 마라 뭐 돼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 외모 비하 발언은 물론이고 예. 고등학교에 와서는 뭐 세월호 학생들 비하 발언이라든지
너가 내 부인과 생리 주기가 겹쳐서 네 성질을 맞춰줘야 되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 않냐 이런 아이고. 등의 폭언을 삼고는 했어요. 또 뭐 룸사롱에 자기는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고요. 그 선생님은 과목이 뭐예요? 국어요. 또 다른 선생님도 있습니까? 네, 뭐 수학 선생님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어떤 아이한테 내가 너 장학금을 받게 해주겠다. 예. 대신 그 장학금을 나랑 반반씩 나눠 갖자. 하하.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반절 장학금을 이제 학생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장학금 가지고 네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학교에다 기념으로 떡을 돌려야 하지 않겠냐. 예. 이러면서 떡을 돌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학교에 그 학년만 돌리는 게 아니고 모든 교무실과 계시는 선생님들께 다 돌려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결국 자기의 사비까지 보태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참, 체육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정립가병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문제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수가 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이번 차제에 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재학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히 저희 때나 그리고 저희 전 졸업하신 선배님들 때와는 학생들이나 부모님 의식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다들 힘써가지고 많이 언론에다 보도도 하시고 예. 그러는 분위기라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뭔가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죠. 생각해요. 그래야죠. 네. 네. 아이고, 용기 내서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익명으로 연결한 그 졸업생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26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이제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 상황을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별로인데 여기는 더 별로죠. 여기 예. 별로라는 게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자유한국당 오행시 공모를 했는데 무슨 비판만 쏟아졌다. 아, 그래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여기는 좋든 안 좋든 뉴스는 나와요. 자유한국당은.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연일 계속 입만 뉴스가 열면은 나오죠. 뭐 예, 뉴스거리인데 바른정당 그에 비하면 얌전하다는 거죠.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5분 이해훈,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도전장 내밀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지상욱 후보가 가족의 건강 문제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4명이 됐습니다. 예. 이게 참 희한 뭐라고 할까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지상욱 후보 부인이 심은하 씨잖아요. 그렇죠. 심은하 씨 건강 문제가 뉴스가 되면서 그래도 이 전당대 소식이 뭐 연관검색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려졌는데 대선 때 유승민 후보 딸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명이 경쟁하는 건데 네.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예. 1등은 대표, 나머지 3분은 다 최고위원이 돼요. 아,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이제 이해훈, 하태경 의원이 좀 선두권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바른정당에서는 파이팅이 센 인물들이죠. 입심도 좋고. 근데 또 삼선 의원으로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이해훈 의원이 그중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슈나 쟁점이 있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아예 쟁점이 없다? 이게 이제 개인의 캐릭터가 조금씩 다른 거는 있는데 뭐 생각들이 이게 좋게 말하면은 개혁적 보수를 다 이야기하니까 크게 다를 게 없는 건데 그 안에서도 좀 각이 서야 재밌을 텐데 그게 그러게요. 없다는 거고 예. 다만 이제 뭐 이해훈 의원은 유승민 전 후보 좀 가깝다. 하태경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랑 가깝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바른정당이 애초에 이제 뭐 김무성계, 유승민계, 남원정계 물론 이렇게 분류하면은 다들 별로 좋아하시진 않지만은 정치권의 이제 현실적인 분류를 놓고 보자면 이런데 그 외 이른바 김무성계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 복귀한 13명 그룹 그렇죠. 거기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하고 가까운 쪽이 주류인데 어찌됐건 이번에 나온 4분들이 모두 내가 되면은 당도 바뀌고 보수도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여성 대표가 되거나 이해원? 예, 뭐 젊은 재선 의원 하태경 의원이 되거나 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이 되거나 네. 다들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도 잘 안 뜨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바른정당이요. 창당 때나 대선 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수의 미래, 새로운 희망, 씨앗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보수의 현재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가 아니라 현재. 네,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음흠. 이분들이 이게 좀 소수 진보 정당, 뭐 소수 이념 정당도 아닌데 맨날 미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배고픈데 밥은 안 차리고 씨앗만 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 밥이 참 평가가 분분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현재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바른정당만의 목소리, 바른정당만의 새로운 자세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별로 없고.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딱 뭐라고 답은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긴 그리고 하네요. 전당대회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딱 20석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돼가지고 위상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흐트러진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실한데 앞서 쭉 짚어본 것처럼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차별점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현 정부 계속 잘해서 이제 인기가 좋다. 그럼 민주당이 잘 나가겠죠. 그렇죠. 거꾸로 현 정부가 뭘 잘 못해가지고 죽을 쏜다. 그럼 그 반사이익은 자유한국당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거리가 제일 먼 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땐 그쪽으로 다 그냥 걸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이 양당 정치에 익숙해서 네. 가운데에 끼어 있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참 이 입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뭐 우리가 중도 합리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막상 또 이럴 때 되면은 목소리 센 쪽에 귀가 솔깃한 게 있거든요. 네. 중도 합리 이런 간판을 단 쪽에 숙명 비슷한 거기도 한데 근데 바른정당도 이런 건 아셔야 될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창당 초기에는 기대도 높고 지지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랬죠. 그럼 그때에 비해 가지고 상황이 더 안 좋냐? 그때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 있죠. 친박들은 뭐 어찌됐든 간에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외에 본인들이 좀 제대로 중심을 못 잡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선 네. 때도 보면 막판에 오히려 탈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반사 이익을 거둔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우로 가고 질의멸렬하면은 우리한테 뭐가 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건 그거고 받아 먹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해놔야죠. 예.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오늘 2부 시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 함께 만나보겠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준비합니다. 광고 듣고요. 지난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거 사실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건 더더욱이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라크도 또 다녀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정우성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언제 되셨어요? 친선대사로 임명된 건 2015년이고요. 임명되기 전 1년 전 2014년에 이제 서포터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죠. 네. 맨 처음 2014년 서포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네네. 왜요? 왜 하필 정우성 씨를 콕 찍어서 요청을 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왔냐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는지보다는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 준 게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뭐 난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뭐 UNHCR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 받음이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응했고 사실은 이제 응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요?
유엔 난민기구 이제 뭐 캠프를 가든지 하다 보면은 그 엄청난 숫자와 왜냐하면 난민의 숫자들이 각 지역별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들을 예. 보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의 네. 단면을 네. 어떻게 진술된 모습으로 내가 우리 사회에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저 스스로도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이나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해 나가기가 굉장히 또 힘든 면도 있어요. 유엔 난민기구가 정우성 씨한테 찾아와 준 걸 반갑게 고맙게 인생의 계기로 삼아서 선뜻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가까이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 네네. 그건 거죠. 네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캠프에 매년 갈 때마다 또 방문하기 전에도 약간의 또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가서 또 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처참함, 절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또 내가 어떤 그 진실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또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요번에 이라크 갈 때도 그렇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캠프에 가면은 작년에 갔던 캠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이 다 닮아 있지만 또 각자의 그 삶이 평범한 삶 속에서의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역사나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이 다 다르고. 네네.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은 이제 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삶을.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평탄하게 살다가 네네. 전쟁이니 뭐니 네네. 해서 네네. 그렇게 돼버린. 네네. 네. 이번에 가신 곳은 이라크의 아르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난민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는 캠프였습니까? 그 아르빌은 이제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에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도시 난민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지내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뭐 이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제공하는 캠프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왕래가 있었던 옆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난민의 신분으로 국경은 넘었지만 자기의 자력으로 이제 생활을 먼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네네. 그런 노력들을 캠프 밖에서 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난간에 봉착하게 되고 뭐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최후의 보류로 이제 난민 캠프 안에 이제 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받아들여진 몇 가족들이 난민 캠프 안에서의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을 그 전해 듣는 광경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들은 처음 봤거든요. 그 눈빛이 이게 어떻게 형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절박함 속에서 이제 희망을 잃어가지만 마지막 하나의 희망의 끝자락을 잡고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잡고 또 생활을 이어가야지. 그 눈빛으로 이제 질문들을 하고 야, 이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됩니까? 혹시 내가 여력이 되면은 상점을 열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어떤 한 아버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가가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4명의 아이가 있고 1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9살인데 간질병을 앓고 있대요. 저런.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도시난민 형태로 본인이 고국에서 갖고 온 어떤 현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이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들의 이제 그 의료 혜택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개개인들의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 쌀마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이대는 40대 초중반이었죠. 근데 8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제 8명이나? 예, 예. 중동 지역은 이제 굉장히 그 다산이죠. 예, 다산이죠. 네. 딸 2명은 이제 독일 쪽, 터키를 통해서 독일 쪽으로 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한 상태고, 이제 아들 6명을 데리고 이제 이라크에 들어와서 이제
캠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쿠르드 자치 지역은 이제 난민들의 캠프를 이게 이제 장기 거주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서 이제 예. 난민들이 살짝 이렇게 캠프를 집처럼 자기 능력 안에서 이렇게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증축까지. 예, 근데 이제 예. 평수는 제한돼 있죠. 아하, 예, 이제. 예. 이 엄마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지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지붕을 새로 했는데 하필 그게 그 양철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의 열을 그대로 투과해서 뜨겁겠네요. 예, 집 안이 뭐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사우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땀들이 막 저도 이제 줄줄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가족의 사연은 시리아에서 이제 집 안에 있는데 그 총탄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갑자기 그 날아든 총탄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엄마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사흘 동안 그 아버지의 죽은 시신 옆에서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시신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점점 커지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5일째 되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그 4일 동안 아버지의 시신을 지켰던 아이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 외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라크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뭐 탈원 작전으로 그리고 2014년부터 그 이슬람 국가의 통치하에서 이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그 정신적 외상들이 상당히 큰데 이 아이들, 그러니까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 정신적 외상에 대한 어떤 정신적 치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와 이제 협력기구들이 그 캠프 안에서 그런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노래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캠프 안에서 이제 당장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급선무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치료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밀리는 그렇죠. 그런 또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네. 뭐 음식료품, 의약품 또 필요한 인력 이런 게 다 부족하죠.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호 대상자로 엊그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6,560만 명이라고 해요. 6,560만. 예.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군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난민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2,250만 명이고. 예. 그리고 3초마다 한 명씩 또 시리아민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숫자의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난민 얘기를 하고 이런 엄청난 숫자들을 얘기할 때 이제 한국 사회에 계신 분들은 그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 그러게 말입니다. 남의 얘기지 그거 예. 멀지.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위급한 상태가 직간접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먼 나라 국가의 얘기다라고 방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후원이나 지원이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난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구나라는 관심과 인식만 가지셔도 그런 도움의 시작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은 데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직접 후원금 같은 걸 보내고 뭐 이런 게 다 있죠? 네네, 그럼요.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 내에 좀 뭐 저소득층이나 또 뭐 장애인이나 뭐 우리 내부의 어려운 분들을 돕자 이런 것들도 요즘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어려운 사람 돕자 이것만 해도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가는데 게다가 난민 그러면 조금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네. 그 올해로 이제 6.25 발발 67주기죠. 민족끼리의 안에서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실향민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 한반도에서 이제 그 전쟁이 더 심화됐으면은 국경을 넘어서 뭐 일본이나 어디로 갔겠죠. 네. 뭐 바다 그 중국 쪽이면 뭐 상하이 쪽이나 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난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실향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 고향에 못 들어간 그런 실향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편하게 그렇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바로 같아요. 우리 문제였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국제사회에 그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로 빨리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한반도라는 입지가 굉장히 언제나 그 열강들 속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위치에서의 어떤 열강들과 그 경쟁을 하길 수는 없지만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도움을 선두하는 그런 국가로 앞장서 나간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물론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봉착했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해봅니다.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쟁 좀 없앨 수 없습니까? 그 사실 이제 그런 그 원론적인 질문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 전쟁, 이놈의 전쟁.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종파 간은,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인간은 꼭 이렇게 싸워요. 인간은 서로를 말살시키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인가,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긋지긋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가 굉장히 그 인류 역사에서 긴 네. 세월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고, 그리고 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런 어떤 남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성장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우성 씨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요? 그렇죠. 네. 판자촌 사셨다고요? 네, 뭐 사당동 철거촌 산동네에서 살았었죠. 그 당시에 판자촌보다도 더 열악한 시설이다. 지금 예, 저는 어쨌든지 간에 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이라는 거와 그리고 나라를 잃고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다른 문제죠. 예.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동정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 난민 영화제라는 걸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올해로 제3회. 벌써 세 번째입니까? 네. 금년에 언제 시작해요? 6월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한다. 딱 하루 합니까? 네. 이번 한국 난민 영화제는 이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도 상영된다면서요? 네. 첫 번째 섹션에서 이제 유엔 난민기구 그 다큐멘터리가 2편 상영이 될 건데, 이제 그 중에 한 편이 제가 이제 작년에 레바논 갔을 때 만났던 가족을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고, 저는 이제 그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참여했습니다. 네네. 제목이 경계에서. 네. 직접 화면에는 그럼 안 나와요? 목소리만 나와요? 저 이제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화면에 잠깐 나와요. 잠깐.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만났던 그 가족의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레바논에 그 가족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가족이 딸이 3명이었는데 막내가 이제 누아라고 태어난 지 20일 됐던. 아이고, 깐난하기. 네.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가 이게 사실 그 아이에게 줄 그 분유 하나 먹이려고 해도 이제 불도 떼야 되고 깨끗한 물도 어디서 받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분유 한 번 먹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억에 그 아이를 만나고 숙소에 돌아가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감정이 조금 약간 올라와가지고 라이브를 망쳤죠. 네.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고.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모습, 그런 감정적 태도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잠깐 동안 하다가 끊었죠. 네. 한국 난민영화제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한번 좀 지켜보고요. 네. 앞으로 유엔 난민 그 친선대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하실 계획이죠?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엔 난민기구가 저를 저버리지 않는 한, 좀 오랫동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특사가 됐듯이 네. 정우성 대사가 특사로 승진하시는 때까지. 승진은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의 책무가 더 커지는 네, 거겠죠. 노력에 대해서 그 유엔 난민기구가 아마 그 분에 대해서 이제 고마우니까 그런 또 특별 호칭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 많이 하셔서 네. 특사 빨리 되시라고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영화배우 정우성 씨 함께 만났습니다. 주요 뉴스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는요? 오늘 통신비가 화제인데 관련해서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입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하는 소리였는데 좀 대책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현행 20%에서 25%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이동통신사하고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는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죠. 예. 이 요금 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지만 이제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통신비 11,000원을 신규 및 추가 감면하고 또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 내용도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근거 법안이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공공 와이파이를 내년부터 버스 5만 개, 학교 15만 개에서 20만 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단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고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하고 통신사 지원금을 따로 표기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그리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허가제로 되어 있는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건 빠졌네요. 국정기획자문회가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까지 대안을 마련해오려고 좀 다그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결국 기본료 폐지는 안 된 모양입니다. 결정적 이유는 통신사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미래부도 이제 현재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기본료 폐지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인하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뭐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특히 현재 LTE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고 있는 요금에 기본 요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판단이 다른 상황이고 또 기본료 원가 산정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민단체들은 불만이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통신 3사를 비호했다 이런 오명을 받기도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다만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그리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조기 도입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언론을 통해 나오는 다른 이제 단체들 반응을 보면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2번을 봤어요. 모란 시장에서 있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용문 시장이라고 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요. 단돈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사이에서 팔려 나가고 있거든요. 애완견이랑 먹는 개는 다르잖아요. 그거 삶아서 국물을 만드는데 어떤 고기인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개식용으로 죽어가는 개는 유기동물로 죽어가는 수보다 무려 30배가 넘는 것이다.
중국, 베트남 등 개식용이 잔존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식용을 위한 무한번식 개농장의 존재와 조직적으로 1000마리 이상 대형 개농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전 세계 유일이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앞부분은 보신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소리고요. 뒤에는 오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하고 함께 기자회견한 그런 음성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제 국내 한 3,000곳 가까운 이제 개 농장에서 한 해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카라는 이 개라는 동물은 대량 사육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 농장들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서 공론화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 농장 은 근데 공식적으로 집계가 잘 안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이 환경부로부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 개농장인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쭉 했다는 것이고요. 추정해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10개월간 카라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 예.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는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제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개농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전하고 있고요. 전체 개농장 전체의 26%가 경기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한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 이거 이제 77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이고.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개농장은 422개에 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개농장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 처리 상황 점검 이것 이상의 조치는 이제 정부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현장이 많았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 뭐 도축을 포함한 유통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런 상황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건 또 사회적 논쟁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먹는 게 옳다 그러다 도덕적 기준을 뭐 따지는 걸 떠나서 지금 먹는 고기 종류가 좀 충분한데 새로운 식육 체계를 또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좀 비용 문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경화입니다. 당장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제 앞에 놓인 외교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강경화 장관 목소리네요. 오늘 이제 신임 장관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종의 이제 신고식을 했거든요. 들으신 소리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고 이외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여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각 부처의 운영 방안을 밝히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중요 부분들 소개해 주세요.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최대 현안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지혜롭게 풀어가겠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 받들어서 전국이 고루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회의 발언보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 말이 더 화제인데요. 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로 초토화된 문체부 바로잡고 쇄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고요. 예. 김여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안정, 주택의 안정적 관리, 도로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 이 점을 좀 강조를 했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제조 해양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요. 합의가 안 됐죠. 원래 이제 오늘까지 거의 정상화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합의문 작성만 남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왜 합의가 안 됐습니까? 일단 이 여야 4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국회 증인 출석 및 자료 요구 적극 협조 7월 중에 각 상임위 업무보고 진행 정보조직법 개편안 심의 여기에는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네. 문제는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라는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문구 자체를 합의문에서 빼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립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자는 건데 이것도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정호태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약속을 해달라 이 주장을 해서 대립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제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설득했는데 야당이 받아주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해도 너무한다. 국민의당도 옆에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 서럽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네. 이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개헌특위, 사법제도 개선특위, 미세먼지 특위의 설치도 좀 불발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가 됐어요? 그건 합의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는? 그렇습니다. 네. 26일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 와중에 이런 거를 합의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는 자기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공격할 그렇죠. 수 있는 장이니까 그렇죠. 그거만 합의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합의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언론하고 릴레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언론에도 뭐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다른 외신들도 이걸 주목해서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죠. 물론 해당 언론들, 그러니까는 미국의 CBS 뉴스라든가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 이런 그 매체들이 관련 소식,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이런 것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 인터뷰 전문 보도 이런 거 다 하겠죠, 뭐. 그렇죠. 예. 뭐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뭐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다양한 질문들이 오갔고 뭐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 언론들도 많이 이제 그대로 보도가 됐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많이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들, 미국의 언론들이라든가 일본의 언론들이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20일자로 해서 문 대통령 북측의 억류자 즉각 송환 촉구 이런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서 관련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억류자 문제를 제목으로.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일본의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한국 대통령 북한은 비이성적 이렇게 제목.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대화 방침은 유지. 그러니까 북한이 비이성적이나 대화 방침은 유지하겠다. 네. 이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그 미국의 UPI 같은 경우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공통 목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점을 제목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도 있었죠.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 역시 아주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전문이 다 실리기도 했었는데 개성공단 유지할지 뭐 남북 대화 문제, 대북 압박 문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드 예. 문제도 물론 나왔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외국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 위안부 문제 공식 사죄를 한국 문 대통령의 그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 이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역시 일본이니까 위안부 문제를 주목하는군요. 그렇죠. 예. 반면에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 문 대통령이 해명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 역시 일본 신문이죠. 그 문 대통령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일본의 사죄 필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역시 계속 위안부. 네.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의 도쿄 신문 그다음에 교도통신 역시 이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역시 교도통신도 위안부 문제들을 관심을 많이 가졌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미국하고 북한이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네. 이런 보도들이 또 좀 많이 눈에 띄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예.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예.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제재 이런 국면 우리도 역시 따라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찰떡 공조 뒤로 미국은 근 1년 동안 대북 채널을 유지해왔다. 이런 내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대화 채널이 끊어졌는데 미국이 과연 무슨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까 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 관련 그런 교섭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점이 제목 좀 눈에 띕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최선희 국장, 그러니까 북한 측 대표입니다. 예. 최 국장을 만난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지만 이를 제한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선 최 국장의 입장이 흔들림 없었다고 밝혔다.
그다음에 현지 브루킹스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아인혼 선임 연구원은 그들은 일시적 조치로 제한 또는 동결과 같은 부분적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예.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공격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부분적 조치의 가능성 이것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네. 그러니까는 그 북한이 애매한 입장을 계속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근 1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 대화가 오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미국한테 그러니까 협상 카드를 던져온 거죠. 그렇죠. 핵무기는 결국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였다. 이게 그렇죠.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원비어 혼수 상태로 돌아왔다가 사망까지 했는데 네.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가려고 하느냐 이런 보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가면 될 텐데 왜 그럴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런 그 관련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 19일자 보도인데요. 그 내용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Young Pioneer Tours, 그러니까는 한 여행사인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 북한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Young Pioneer Tours는 매우 안전하다라고 대답을 했다. 네. 이 같은 질문은 이 여행사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오토 원비어가 지난주 혼수 상태에 귀환한 이후에도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은 제 사이트에 여전히 게재되어 있다. 이거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그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 여행 삼아서 북한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도 스페인의 엘바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16일자 보도인데요. 예. 북한이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서양 관광객을 유치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유엔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뽑긴 뽑았는데 예. 결국은 그 서양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내용에서는 유엔을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설명은 자세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유엔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가 일반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서양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북한에서 애를 쓰는데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투어스라고 하는 또 여행사가 있는데 그 운영하는 분이 안드레아 리 대표라고 하는데요. 한국계 사람이 모양이네요.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예. 투어스의 여행사 이름도 우리 투어스인 거 보면 그렇죠. 아마 네.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예. 그 원비어에게 일어난 일이 매우 불행하며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북한 여행은 여행 수칙을 따르기만 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의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행사와 북한 당국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전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북한에서 굉장히 서양 관광객들, 미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아까도 홈페이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북한의 여행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호기심 어린 그 미국 민간인들이 좀 많이 가는 그렇게 결국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까딱하면 이렇게 억류되기도 하고 이게 오토 원비어가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고 예. 성경책을 화장실에 놓고 왔다는 이유로 억류되기도 하고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는 그 안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북한과 지금 현재 미국 네. 누가 더 비이성적인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사 제목은 그게 아닌데요. 예. 이 관련 기사는 미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이 주간지죠. 이 언론이 이런 제목, 그러니까 북한이 그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럼 이유가 뭘까?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할까? 예.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험을 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해석. 미사일 실험이 주로 선전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부 선전. 네, 그렇죠. 네. 내부용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기 전에 핵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증대해야 유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 뭐 미국도 새 정부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새 정부 들어섰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미사일 그다음에 핵 능력을 더 많이 끌어놓은 다음에 협상 능력을 놀려놓겠다.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소제목은 이렇게 있어요. 누가 비이성적인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물으면서 김정은이 미국 정부를 비이성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볼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되면서 비단 김정은만 트럼프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닐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시리아 공군기지에서 대한 그 미사일 공습, 최강의 재래식 폭탄을 탈레반에 토한 것을 과시했다. 예. 이러면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IISS인데요. 이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트럼프의 그 같은 억지력 과시가 북한의 편집증을 증대시킬 경우에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예. 현재로서 물론 북한에 대한 어떤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우려, 근데 미국도 역시 우려스러운 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똑같다. 그런 셈이죠. 둘 다 비이성적이다. 네. 그런 표현이로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언론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이슈를 좀 다룬 외신 보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보도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지난 겨울 이후로 우리 한국 시민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를 느낀다 하면은 외신들이 많이 썼던 단어, 바로 피플 파워 아니겠습니까? 촛불혁명, 피플 네. 파워. 예.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보통은 이 정치적인 그런 해석으로 많이 가는데 또 특이한 어떤 해석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예, 예. 미국의 포브스라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알려진 매체죠. 20일 날짜로 해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흔히 보는 한국의 모습, 초고속 인터넷, 24시간 밤문화, 인스타그램의 K-팝 스타 이런 번영하는 모습들인데 네. 그 이면에 있는 계속 증가하는 소외된 그룹이 있다. 바로 한국 노년층의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데 노인 빈곤. 네. 네. 이거는 수치가 미국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에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를 꼬집었는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소개를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런 분석들을 이 언론 매체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하향식 문화에 있는 한국인들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무력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하지 않을 때면은 사람들은 심중의 무력감, 절망감을 느꼈고 네. 그래서 헬조선 이건 이제 한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영구적으로 불행한 곳이라는 개념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예. 이 헬조선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이 정씨, 그러니까 레거시 커미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에서 KLC라고 하는 것 결성한 어떤 한 분을 소개를 하면서 예.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사람들이 이런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런 걸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자라는 노력이 한국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시민 주권의 어떤 우리가 찾고자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찾았고 이런 힘들이 단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개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복지 분야에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런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들 스스로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보도된 게 있어요? 네, 일단 그 사례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 또 있겠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자신들에게 그런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면서 큰 예로 이제 바로 촛불 집회 예를 들었는데 예. 정부 엘리트층의 부패에 항의하기 위해서 매주 100만 명 이상씩 모였던 작년의 촛불 집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콘텐츠 모니터링 전문 벤처 기업. 사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것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그 인터넷을 보면서 인터넷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이제 에버영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이런 그 회사를 설립을 한다던가 뭐 한 음식점이 노인들에게 매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예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에버영 코리아라는 회사는 네. 노년층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모양이로군요. 네. 그래서 포브스 말고도 영국의 텔레그래프라는 또 언론이 예. 17일 보도한 내용도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 그러니까 에버영 코리아 이 회사는 처음에 그 사무실 라운지에 들어가면은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혈압 측정기라는 거거든요. 혈압 측정기를 네. 현관에 뒀다. 네. 그걸로 봐서 예사로운 회사는 아니다. 이런 예. 볼 수 있다는 건데 예. 이렇게 이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에버영은 엄격한 나이 정책이 있는데 바로 55세 이상만 고용한다는 것이다. 하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 56세의 정은성 대표라고 하시는데 네.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시한폭탄을 해결하고 젊은 층을 선호하는 한국 기업의 깊이 뿌리박힌 연령 차별 문화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네. 최고령자 직원이 83세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노년층들의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핸드폰에 집착하지 않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렇죠. 일하다가 핸드폰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알겠습니다. 네. 촛불 혁명, 피플 파워를 이제는 그냥 정치권에 뭔가를 요구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네. 하는 식의 인식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이 흥미롭고 네.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된 55세 이상만 채용하는 기업도 아주 흥미롭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89억 원 정도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이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요구도 어떤 요구가 있다도 삼성은 지금 크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공매 출연금보다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급이 아니라 200억 정도, 동계 스포츠 정책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꼭 대가성이 막연하게 남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이걸 잘해주면은 청와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형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예.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예. 가능한 날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가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예. 즉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 후에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 일지적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를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현직 체육교사가 수십 명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해왔다. 네, 참 충격적인 뉴스죠.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다고 하네요. 재학생, 졸업생 할 것 없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바로 이 학교를 졸업한 A씨 익명으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문제가 된 체육교사가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한 게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7, 8년생이신 분도 이분 수업을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20년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요. 네. 지금 저랑 인터뷰하시는 분 학교 재학 중에도 이 체육교사에 대한 얘기들이 막 돌았습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소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목격도 하시고 경험도 하셨고? 네. 어떤 일들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폭행과 폭언 그리고 노골적인 선물 요구라든지 학생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성추행은 어떤 식이었어요? 뭐 복도에서 여학생들의 팔뚝, 어깨, 목 등 가슴 같은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든지 이따 교무실에 와라 같은 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교무실에서 무릎 위에 앉혀놓은 다음에 뭐 안마를 하게 한다든지 또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뒤에 와서 조용히 껴안는 그런 행위들. 아이고. 네. 그리고 폭행은요? 폭행은 제가 재학할 당시에 학교에 후배가 학교 밖에 나가다가 걸려서 강당 안에 방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 체육교사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서 안에서 폭행을 했는데 그 방당 청소를 하던 친구들이 그걸 직접 들었는데 엄청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여학생의 비명이 들렸다고 했어요. 네네. 폭행에 성추행 그리고 뭐 선물 강요해요? 네. 선물도 강요를 많이 했어요. 어떤 선물을요? 이를테면은 뭐 스승의 날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생일과 그리고 뭐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들 있잖아요. 예.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때까지 선물을 강요했는데 예. 스승의 날이나 생일 같은 때에는 이렇게 실장들을 불러서 이번에 뭐 선물 준비를 해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실장들이 각각 반에 가가지고 예.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할까 하면서 돈을 걷고 준비를 하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때는 그 선생님이 뭐 나한테 수행평가 점수 잘 받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찾아와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평소에 예뻐했던 반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선물을 요구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 오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고는 했어요. 어떤 불이익이요? 뭐 아끼는 학생이 안 오면은 반에서라든지 아니면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목격할 때 직접적으로 너 왜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정없는 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만약에 반 단위로 선물을 할 때 선물이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든지 예. 그렇게 보이면은 그 반만 수행평가 점수도 잘 안 주고 태도 점수도 잘 안 주고 그런 것. 수행평가 태도 점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매겨요?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아니, 상당히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이런 일들을 그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제서야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일단은, 졸업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는 직접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렇게 성적으로 건들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때는 그 대신 굉장히 체벌을 강하게 했던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때에 오면서 점점 이렇게 체벌을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벌은 자신도 좀 줄이되 그러면서 약간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희롱 그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해도 학교 측에서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합의지 그 학생에게 수행평가 점수나 진학 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 그런 거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은 겁을 먹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학교 다니실 때 그런 피해를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학교 측에 알려보긴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모두가 그냥 묵인하고 너희가 참아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참아라라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혹시 이 학교에 그 체육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 있는 교사분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세요? 네.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생님들이 약간 자기 태만 같은 느낌? 그러면서 개발에 힘쓰지 않고 계속 뇌물 같은 거나 선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진짜 빈번했고 그리고 다른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저희랑 같이 같은 재단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같이 고등학교로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좀 예쁘장한 학생들을 차별대우하면서 막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학생에게는 못생겼으니까 나대지 마라 돼지 같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외모 비하 발언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세월호 학생들 비하 발언이라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SK 최태원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네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동생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SK가 미르나 K스포츠단에 얼마를 냈는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바로 이 증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검찰 출신이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부안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십 명의 여학생이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 오늘 아주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랍니다. 자, 이 학교 졸업생의 증언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를 초대했습니다.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맡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정우성 씨가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연은 뭔지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만나보겠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1부 출발하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정리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르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재단이라. 예. 그런 거 한다면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근무했고 법원에 근무한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금액, 돈과 관련돼 있는 예. 그런 대화들이 사전에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이 생각하시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가 관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면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뭐 최태원에 적극적히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너가 내 부인과 생리 주기가 겹쳐서 네 성질을 맞춰줘야 되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 않냐 이런 등의 폭언을 삼고는 했어요. 또 뭐 룸사롱에 자기는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고요. 그 선생님은 과목이 뭐예요? 국어요. 또 다른 선생님도 있습니까? 네, 뭐 수학 선생님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어떤 아이한테 내가 너 장학금을 받게 해주겠다. 예. 대신 그 장학금을 나랑 반반씩 나눠 갖자.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반절 장학금을 이제 학생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장학금 가지고 네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학교에다 기념으로 떡을 돌려야 하지 않겠냐. 예. 이러면서 떡을 돌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학교에 그 학년만 돌리는 게 아니고 모든 교무실과 계시는 선생님들께 다 돌려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결국 자기의 사비까지 보태가지고 아이고. 네,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참, 체육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뭐 정립가병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문제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수가 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이번 차제에 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재학생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히 저희 때나 그리고 저희 전 졸업하신 선배님들 때와는 학생들이나 부모님 의식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다들 힘써가지고 많이 언론에다 보도도 하시고 예. 그러는 분위기라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뭔가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죠. 네. 네. 아이고 용기 내서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익명으로 연결한 그 졸업생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26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이제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 상황을 한번 짚어봤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별로인데 여기는 더 별로죠. 여기 예. 별로라는 게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자유한국당 오행시 공모를 했는데 무슨 비판만 쏟아졌다. 아, 그래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여기는 좋든 안 좋든 뉴스는 나와요. 자유한국당은.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연일 계속 입만 뉴스가 열면은 나오죠. 예, 뉴스거리인데 바른정당 그에 비하면 얌전하다는 거죠.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5분 이해훈,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도전장 내밀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지상욱 후보가 가족의 건강 문제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4명이 됐습니다. 예. 이게 참 희한 뭐라고 할까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지상욱 후보 부인이 심은하 씨잖아요. 그렇죠. 심은하 씨 건강 문제가 뉴스가 되면서 그래도 이 전당대 소식이 뭐 연관검색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알려졌는데 대선 때 유승민 후보 딸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명이 경쟁하는 건데 네.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예. 1등은 대표, 나머지 3분은 다 최고위원이 돼요. 아,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이제 이해훈, 하태경 의원이 좀 선두권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바른정당에서는 파이팅이 센 인물들이죠. 입심도 좋고. 근데 또 3선 의원으로 인지도가 좀 더 높은 이해훈 의원이 그중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슈나 쟁점이 있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아예 쟁점이 없다? 이게 이제 개인의 캐릭터가 조금씩 다른 거는 있는데 뭐 생각들이 이게 좋게 말하면은 개혁적 보수를 다 이야기하니까 크게 다를 게 없는 건데 그 안에서도 좀 각이 서야 재밌을 텐데 그게 그러게요. 없다는 거고 예. 다만 이제 뭐 이해훈 의원은 유승민 전 후보 좀 가깝다. 뭐 하태경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랑 가깝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바른정당이 애초에 이제 뭐 김무성계, 유승민계, 남원정계 물론 이렇게 분류하면은 다들 별로 좋아하시진 않지만은 정치권의 이제 현실적인 분류를 놓고 보자면 이런데 그 외 이른바 김무성계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 복귀한 13명 그룹 그렇죠. 거기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하고 가까운 쪽이 주류인데 어찌됐건 이번에 나온 4분들이 모두 내가 되면은 당도 바뀌고 보수도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여성 대표가 되거나 이해훈? 예, 뭐 젊은 재선 의원 하태경 의원이 되거나 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이 되거나 네. 다들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도 잘 안 뜨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바른정당이요. 창당 때나 대선 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수의 미래, 새로운 희망, 씨앗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보수의 현재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가 아니라 현재? 네,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이분들이 이게 좀 소수 진보 정당, 뭐 소수 이념 정당도 아닌데 맨날 미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배고픈데 밥은 안 차리고 씨앗만 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 밥이 참 평가가 분분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현재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바른정당만의 목소리, 바른정당만의 새로운 자세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별로 없고.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딱 뭐라고 답은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긴 그리고 하네요. 전당대회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딱 20석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돼가지고 위상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흐트러진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실한데 앞서 쭉 짚어본 것처럼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차별점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현 정부 계속 잘해서 이제 인기가 좋다. 그럼 민주당이 잘 나가겠죠. 그렇죠. 거꾸로 현 정부가 뭘 잘 못해가지고 죽을 쏜다. 그럼 그 반사이익은 자유한국당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거리가 제일 먼 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땐 그쪽으로 다 그냥 걸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이 양당 정치에 익숙해서 네. 가운데에 끼어 있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참 이 입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뭐 우리가 중도 합리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막상 또 이럴 때 되면은 목소리 센 쪽에 귀가 솔깃한 게 있거든요. 네. 중도 합리 이런 간판을 단 쪽에 숙명 비슷한 거기도 한데, 근데 바른정당도 이런 건 아셔야 될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창당 초기에는 기대도 높고 지지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랬죠. 그럼 그때에 비해 가지고 상황이 더 안 좋냐? 그때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 있죠. 친박들은 뭐 어찌됐든 간에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외에 본인들이 좀 제대로 중심을 못 잡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선 때도 보면 막판에 오히려 탈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반사 이익을 거둔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우로 가고 질의멸렬하면은 우리한테 뭐가 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건 그거고 받아 먹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해놔야죠. 예.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오늘 2부 시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 함께 만나보겠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준비합니다. 광고 듣고요. 지난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거 사실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건 더더욱이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라크도 또 다녀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정우성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언제 되셨어요? 친선대사로 임명된 건 2015년이고요. 임명되기 전 1년 전 2014년에 이제 서포터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죠. 네. 맨 처음 2014년 서포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네네. 왜요? 왜 하필 정우성 씨를 콕 찍어서 요청을 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왔냐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는지보다는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 준 게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뭐 난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뭐 UNHCR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 받음이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응했고, 사실은 이제 응한 다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